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주인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 사업자 주택의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세보증금 피해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살펴보고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세입자가 챙겨야 할 부분도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건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먼저 요새 보도를 보면 깡통 전세가 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깡통 전세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깡통 전세인데요. 깡통 전세의 뭐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통상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70%가 넘는 경우에 통상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원금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 처분하는 경우에 서울지방법원 관할에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1억이 8천 되고 8천 6,400 되는 거죠. 수원지방법원 관할은 30%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상 안전한 전세금이 아닐 경우에 이제 깡통이 되는 건데요. 70% 정도는 넘어야 되면 넘게 되면 깡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2008년에 도입됐던 이 전세 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가 되면서 이 임대차 시장이 깡통 전세에 취약한 구조가 됐다라는 지적들이 또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 깡통 전세라는 게 매매가랑 전세가랑 비슷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아니면 또는 떨어지면서 이제 전세를 이렇게 좀 살면서 관망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전세금도 몇 억씩 하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된다면 당연히 그 대출금을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전세금 시세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대출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가 전세금을 조금 더 이렇게 상향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매매가랑 비슷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좀 도움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 제도로 인해서 전세금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이신데 향후 2년 동안에 주택 가격이 10에서 20%가 하락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야 하는 전세 계약 8건 중에 1건이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33.5%로 가장 높고 경북이 32.1%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는 배경은 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뭐 대구 경북 지역이 이렇게 이제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그 이유는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일단 네.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이 11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은 5만 8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대구가 11,000가구나 됩니다. 공급 물량이 많다는 거는 이미 그만큼 수요자에 비해서 양이 많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은 가만히 있잖아요. 2년 네.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7억이 전세였다면은 7억은 가만히 있고 그 매매 가격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갭이 좁아지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전세 가격도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를 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이 없는 경우는 다시 그 금액으로 전세를 나와서 빼줘야 되는데 네. 이 금액이 떨어지니까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고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예, 지금 전세대출 이자가 7%를 넘어섰고 금리 인상의 여파로 매매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까지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전세 거래가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월세 시장으로 바뀌는 분위기라면서요. 지금 그 거래량을 보면은 뭐 한 반 정도 이상 50% 가까이가 월세입니다. 그 이유는 전세금 대출이 약 한 7% 정도 됩니다. 낮아도 6%가 넘거든요. 그런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전환율을 보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5 내지 4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4%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융자를 받았을 때는 6%, 7% 이자를 내야 되는데 전환율이 4%에 있다는 얘기는 월세가 훨씬 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융자를 받게 되면 원금을 갚을 생각도 하지만 이자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월세를 내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가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지금. 네.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현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 주인들이 하락한 부분만큼 오히려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는 현상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깡통 전세가 되거나 또는 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떨어진 금액만큼 이자를 쳐서 소유자가 임차인에 주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임차인이 만약에 전세금 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자를 대납해주는 형태. 차라리 그것이 깡통 전세로 파산되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데 그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20년 8월부터 이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면서 지난해 11월까지 70만 9천여 세대가 여기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이게 그 허그라고 하죠. 허그에서 이제 보증보험 상품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보면 이 구조가 이 뭐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돼 있는 그런 물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증보험이 발급이 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이 구조가 이거를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 어쨌든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것이 이 빌라왕 같은 경우에 사망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허그에서 요청을 하는 게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지만 이제 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 선순위 관계에서 이런 권리 관계에 있어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 그러니까 임대인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빌라왕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망한 사람은 피신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택을 이제 상속을 받을 사람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는 직계 비속이 1순위고 직계 존속이 2순위 그리고 그다음 이제 형제 그다음이 사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직계 존속은 직계 비속은 없기 때문에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가게 되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게 빌라가 몇천 채가 지금 된다고 한다면 이거를 한정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인 형제 자매한테 가게 되고 또 거기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사촌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 상속인들을 따라가면서 계속 피신청인을 변경을 해야 돼요.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뭐 작게는 뭐 6개월, 올해는 뭐 한 1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당장 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 이걸 어떻게 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빌라왕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다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제가 실제로 이런 사례를 봤었는데 이제 제가 친한 동생 같은 경우에 집을 얻으려고 알아보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 물건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세입자가 바뀌는 날 임대인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정말 이 수법이라고 보여서 제가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물건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 이게 전세금 7억 원 이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돈이 다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번 같은 뭐 이런 사망 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보증보험에서 어쨌든 돈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증보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이게 경매를 이제 넘어가는 걸 가정을 해서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하고 나서 보증보험을 해주는 건데 매매가 자체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되면 그 손해는 공사가 다 떠안게 되는 구조예요. 네. 그러면 그 공사가 손해를 떠안으면 결국엔 그게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세금이 좀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좀 악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일당들이 좀 죄책감을 줄이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 세입자는 직접적으로 손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는 이렇게 조금 더 문제가 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보증보험을 든 임대사업자 중 거의 절반 이상이 부채 비율이 높은 깡통주택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이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또 서울 강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곡동이나 강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가격도 많이 올랐지만은 그 서민 주택가격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를 많이 짓는데 빌라가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인데요. 이 빌라는 평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단지별로 평형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드러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이 2칸, 3칸 되면은 임의적으로 뭐 25평형, 30평형 이렇게 부풀려서 면적을 늘리고 또 늘리다 보니까 분양 가격을 또 올리게 됩니다. 감정 가격도 또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2억 5천짜리를 3억이라고 부르고 2억 5천짜리 전세를 넣으면 원금을 다 건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주택이 분양이 안 되거나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깡통이 되는 거거든요. 이 화곡동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 빌라촌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일전에 그 안양에서 사고 났거나 수원에서 사고 난 데도 보면 아파트가 있는 단지보다는 비아파트 부분이 많이 있는 지역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이제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깨끗한 집에서 좀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신축 빌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신축 빌라는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세 매매가라든가 전세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적당한 가격이냐 이것을 알기가 중개업소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그 임차인이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주변 지역의 유사 빌라가 어느 정도 가는지 매매 가격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전세 가격도 확인해 보는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비율이 선순위 채권을 모두 합쳐도 70%가 넘으면 위험합니다. 특히 이제 그 매매 가격을 잘 모를 때에는 네. 토지 가격만 조사해도 알 수 있습니다. 네. 토지 지분의 토지 가격을 곱하고 그리고 건축비는 보통 한 3.3제곱미터당 한 6, 700만 원 정도 가니까 높은 가격으로 700만 원을 곱해도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이 분양 가격보다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적어도 한 20% 이하 같으면 괜찮은데 그보다 더 벌어지면 이거는 평형을 들리거나 가격을 부풀렸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임차인 스스로가 발품을 팔듯이 많이 다녀봐야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뭐 10가구든 20가구든 많은 경우는 중개업소 몇 개를 선정해 놓고 단독으로 이렇게 그 분양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중개사무소만 믿을 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중개사무소를 다니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네. 발품을 팔면서 가격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나중에 보호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치들을 좀 고려해 봐야겠습니까? 우선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면 네. 어쨌든 세입자는 직접적인 손해는 최대한 조금 해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제가 그 아까 사례를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사례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여기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동생이 봤던 게 3억 6천짜리 오피스텔 물건이었어요. 근데 넓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전세가가 3억 3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90%는 안 된다. 조금만 떨어지면 이 손해는 바로 전세 네. 세입자가 먹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보여주는 물건이 그 옆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서 이게 매매가는 4억짜리인데 전세는 뭐 2억 5천이다라고 하면 빌라를 보여줍니다.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는 더 넓고 깨끗하니까는 살기엔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임대가 안 나가려면 더 안 나갈 수 있고 매매가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리스크가 있는데도 이게 이 친구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집이 훨씬 더 넓으니까 형 저는 여기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일단 매매가가 4억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이 지금 3억 6천인데 거기가 더 살기가 좋은데 왜 여기가 4억이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발품을 팔아서 주변 시세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고 빌라라는 게 안에는 더 넓을 수가 있지만 이게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매매에 있어서 선호가 되는 대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보다 빌라가 조금 더 넓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슷하거나 높다고 한다면은 조금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임차인이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금이 밀린 집에 만약에 전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서요? 예, 이번에 국세징수법 그리고 국세기본법 두 가지가 12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4월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 기존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체납 세금에 대해서 임차인이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근데 임대인의 동의를 지금 계약을 하는 와중에 나 이거 좀 본인께서 체납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게 신뢰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실효성이 좀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나면 세입자가 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 여부를 동의 없이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라도 이게 좀 체납 세금이 많아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계약을 뭐 파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주게 돼요. 그러면 파기를 하면 파기를 한 쪽에서 계약금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은 이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반드시 돌려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명문화를 해야 되고 지금 표준계약서가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표준계약서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명시적으로 넣어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분쟁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그 하신 말씀에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 지난해 9월 1일 날 내놓은 대책도 마찬가지고요. 4월 1일부터 지금 현재 그 사전에 그 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도 전부 사후적 대책입니다. 이게 사전적 대책이 돼야 합니다. 예.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확인된다면 이미 계약이 된 네. 상태잖아요. 계약 전에 알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지금 현재 계약서를 갖다 줘야만 얼마 정도 가입이 가능한지가 나옵니다. 이걸 사전적 대책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요구한다면 허그나 또는 그 SIG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주택은 어느 정도 보증이 가능한지를 안다면 이게 그 임차인들이 들어갔을 때 사고가 나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또 만약에 그래야 된다면 전세금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만약에 5억짜리 전세에 4억밖에 보증이 안 되면 주인은 5억에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대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임차인이 만약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에 가입하고 싶어도 소유자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임차인의 자기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 가입하는 데 제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정부가 전세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것이 시중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게 확정일자가 문제가 되는 게 근저당권이 이제 대출을 하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에. 그리고 근저당권이랑 확정일자랑 같은 날에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판례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찍힌 날에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날에 만약에 우연히 찍혔다고 한다면 대출금이 더 우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같은 날 분명히 설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확정일자가 뒤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은행에서도 이런 조금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집에 확정일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임차인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임차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대출을 받으러 온 분에게 지금 이 임차인이 뭐 전세가 얼마에 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러면 대출금을 만약에 10억이 나갈 거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보증금이 한 5억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조금 감해서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세입자와 은행 서로 다 좀 분쟁이 발생하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조금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난해 9월 1일 날 그 원희룡 장관이 이미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같은 날 설정이 되고 만약에 그 전입을 했다면 전입이 우선하는 걸로 바꾸겠다는 거를 지금 이제 실행으로 옮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대출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불리해지죠. 전세금을 빼야 되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전세 사고가 좀 더 덜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빌라왕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좀 나쁜 임대인을 공개하는 법 그리고 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같은 법안들이 지금 국회 문턱에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법 조항으로 인해서 이 나쁜 임대인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는데 이것들이 좀 만약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좀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답답했던 부분이 이게 집을 임차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신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납세금이나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체납세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건 개인 간의 채무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게 허그나 이런 데에서는 사고가 터진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가 터진 사람들에 대해서라도 일부 공개를 한다고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을 이제 임대를 할지를 정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공개하는 그런 좀 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게 이제 법이 없다고 한다면 개인정보 굉장히 좀 예민한 개인정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못하는 거여서 이 부분 빨리 조금 통과가 되고 시행이 돼서 이 부분 실효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가 깡통 전세를 소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서 나중에 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액의 40%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깡통 전세를 계약하는 것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도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 중에서 사전에 뭐 국세와 관련된 것들, 선순위와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개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안 하거든요. 네. 또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근데 그 권한을 주어진다면 임차인이 일일이 다 전부 그 선순위를 체크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중개법을 개정해서 중개사가 이거를 확인하게 하고 그 물건 확인을 충분하게 설명하되 하지 못할 경우나 잘못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물리는 정도로 간다면 깡통 전세를 많이 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그 구로동 사건 같은 경우도 중개사가 이 물건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데서 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중개사에게도 4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네. 정말 세입자로서는 중개업소도 신경을 써야 되고 주변 시세도 신경을 써야 되고 법까지 신경 써야 되고 정말 챙겨야 될 사안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세입자들이 우선적으로 꼭 이것만은 챙겨봐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등기부등본을 띄워서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봐야 되고요. 그 나머지 여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품을 팔아서 어느 정도 가격이 가는지 그리고 그 가격 대비 전세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